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여기 있는 대로 그 일본의 시민사회의 특징과 고령사회의 대응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일본의 시민사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연구자인데요. 근데 제가 왜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해서 주목해서 봤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 지구촌 나눔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실무자로 일을 했고, 이제 그 가운데 한일 시민사회 포럼이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일본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실무자들이 교환해 가면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일을 할 무렵에 한참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이 낙선운동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는 보통 중앙에서 굉장히 강한 시민운동이 많은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그런 운동이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일본의 시민사회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실무자였잖아요.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느끼는 건 어떤 거였냐면요, 1인이 하는 단체가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펀드가 없으면 회의 같은 것들을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는 시민사회를 두고 약한 시민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지표와 제가 체감하는 지표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라는 실무자로서의 고민이 연구자로서의 고민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것이 제가 이제 일본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하나는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고령화와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시민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는요, 일본의 시민사회에 실증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라는 어떤 조사 같은 것들을 소개를 일단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그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현안이죠. 일본의 고령화. 일본의 고령화와 이 고령화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사회 변화를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 다루지 못하는 책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일본의 시민사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면 좋으실 책들이나 자료, 사이트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3가지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이 그 현대 일본의 시민사회 이익단체라고 하는 책이고, 이게 일본에서는 2002년에 나왔는데 한국에는 2006년에 번역이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책은 2010년에 나온 책인데 현대 사회집단의 정치기능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모두 그 일본의 쯔쿠바 대학에 있는 쯔지나카 유타카라고 하는 시민단체 연구하시는 선생님과 그 연구팀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런 시민사회와 관련된 책을 썼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Japan Interest Group Study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예요. 일본의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를 가지고 있는지 대량으로 실증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루트, 경로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1997년에 먼저 시작을 했어요. 1차는. 근데 이걸 추출하는 방법,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도 가장 이렇게 무작위한 거죠. 전화번호부를 보고 전화번호부에서 협회, 단체 이렇게 써있는 데를 갖다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도쿄와 이바라키 현에 있는 단체 4천여 개를 갖다 추출해가지고 설문지를 보내고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1차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일본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변했나 하기 위해서 2차 조사를 했어요. 2006년과 7년에. 근데 이때는 1차 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샘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단위로 해서 다시 전화번호부를 봐서 또 협회, 단체 이런 데를 갖다가 해서 19만 9천 개 정도에다가 돌리고 그 다음에 15,000개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후반에 MPO 법인이 생겼는데 그래서 MPO 조사를 또 따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책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일본의 시민사회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그리고 혹은 또는 보편적인 개념인지도 모르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얘기를 하면 일단 이익단체하고 시민사회 조직이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쓰는 개념은 이제 이런 거죠.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화가 됐건 안 됐건 간에 특정의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여성이나 소비자와 같이 조직화는 안 됐지만 이익은 공유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익 단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단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게 공익이라고 하는 거죠. 공익이고 지속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도 이익집단, 이익단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된다. 라고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그 NGO와 MPO의 개념에 대해서 또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NGO학과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NGO라고 하는 개념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이것이 생겨난 것을 보면 1945년 4월에 그 샌프란시스코 유엔 창설회의에서 맨 처음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유엔 헌장에서 경제사회이사회 B에서 경제사회이사회가 비정부기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자문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 이걸 갖다가 NGO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자문할 기관만 NGO라고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여러 NGO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용어가 나온 유엔에서조차도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유엔 공보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조직된 자발적인 시민들의 비영리 단체, 자발성이라는 게 있고 일단 비영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관심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 아까 그 애드보커시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단체를 NGO라고 한다라는 걸 유추 해석할 수가 있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NPO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럼 여기도 보면 그 NPO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레스터 살라몬의 정의 같은 걸 보면 일단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고 비정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형태를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발성을 가지는 단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NGO와 지금 말씀드렸던 NPO가 사실상 같죠. 비정부성도 필요하고 비영리성도 필요하고 자발성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NGO와 NPO는 사실상 비정부적이고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단체로서 공익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또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단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상호 대체가 가능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비정부적인 성격을 더 강조를 할 때는 NGO라고 사용을 하고 비영리적인 성격을 강조를 할 때는 NPO라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정부가 아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할 때는 NGO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NPO보다는 NGO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 일본에서는 NGO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국제협력 활동을 하는 NGO, 단체를 NGO라고 얘기를 하고 NPO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의의 의미를 가지는 시민사회 조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일본적인 특징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일본에서의 MPO는 광의의 의미의 MPO가 있고 협의의 의미의 MPO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레스터 살라몬의 MPO의 정의가 비영리성, 비정부성, 공식성, 자율성, 자발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MPO 중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율성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개입을 많이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 같은 법인이 있는데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의 감독을 받는다라던가 아니면 행정의 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성의 한계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일본이 1945년 패전을 하게 되죠. 패전을 하게 되고 미국에 의해서 점령 정치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헌법이 만들어졌고 신헌법 89조에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 공사분리의 원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자선이나 박애에 공적인 돈을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국주의적인 시대에 그 공적인 이유로 군국주의가 사적인 단체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그쪽으로 지원을 안 한다라고 공사분리의 원칙을 헌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에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행정 같은 것들이 다시 재건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적인 어떤 단체들을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법이다 아니면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특별법인으로서 행정이나 공의 지배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율성이 없으니까 MPO라고 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공익법인 같은 데서도 많은 발런티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법인 자체로 보면 국가하고 분리된 법인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광의의 의미의 MPO는 이런 MPO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새로 생겨난 MPO 법인만을 MPO라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나는 MPO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정의한다.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라던가 아니면 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O의 기능 아까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요. 주로 두 가지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능이 있고 애드보커시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애드보커시는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창활동,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하고 권익을 옹호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애드보커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애드보커시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사실은 통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행위를 애드보커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회단체, 사회운동을 하는 데서는 주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서 제도적인 엘리트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태도를 애드보커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단체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애드보커시를 하는 기능이 강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실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 MPO의 기능의 효과를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뭐 국가나 시장, 서비스에 있는 보완이나 보충 작용을 하게 되고 애드보커시 같은 경우에는 제도나 정책 비판, 또 대안 제시를 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럼 그 찌진아까 교수님이 말한 그 연구팀에서 말한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일본 시민사회는 보면 농림수산업단체 등의 그 직업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조사, 2006년에 있었던 2차 조사는 10개국 비교의 팩터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일본이 이런 그 직업과 생산 관련 단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복지단체 같은 이런 비영리계 이런 단체들은 중국에 가장 많고, 일본은 23.7% 정도고, 그리고 한국은 시민섹터, 정치단체라던가 시민단체 같은 것이 많아서 한국이 가장 많죠. 43.2%인데 일본은 23.8%로 이런 종류의 단체들은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호, 스몰 얘기를 해요. 뭐가 작냐? 일본 단체는 회원수, 그리고 상근 스텝수, 예산,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이 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직업 관련 단체나 아니면 의료법인, 학교법인들은 좀 크긴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 MPO 법인 같은 거를 2006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하면 개인 회원 수가 50명 미만인 단체가 55.6%예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유급 상근 스텝이 하나도 없는 단체가 12% 정도 돼요. 그리고 4명 미만, 그러니까 4명 미만인 단체가 한 반 정도 되죠. 48.8%. 그리고 연간 수입이 500만 원 이하가 34.6%. 굉장히 작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행정과 굉장히 가깝다. 행정과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2006년도 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낸 건데요. 일단 이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단체가 어느 루트를 사용을 하느냐, 어디에 접촉을 하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딱 보면은 여기서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뭐죠? 행정만이죠. 행정만 접촉한다가 32.6%로 가장 높죠. 그 다음이 양쪽 접촉을 한다가 30.4%.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행정만 하거나 양쪽 접촉은 많지만 정당만 접촉한다라고 하는 단체의 비중은 굉장히 낮죠. 6.7%.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관료 중심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일본에서 정치개혁을 하는데 그 주된 그 방향은 탈관료주의예요. 탈관료를 탈피해서 정치주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단체들이 정치에 접촉하려고 할 때는, 정치권에 접촉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영향력이 큰 쪽을 따라서 접촉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단체들이 접촉하려고 하는 루트를 보니까 정치주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행정으로 많이 접촉하고 있고, 양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행정을 같이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탈관료주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단체 성격에 따라서 접촉하는 루트가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노동단체라던가 정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당과 행정 다 같이 하고 있고, 행정만 접촉하는 단체 중에는 보면 행정 관련 단체나 복지단체, 그러니까 복지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실시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위반하는 쪽보다는 실시하는 행정 쪽에 접근하는 확률이 더 높겠죠.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책을 또 할게요. 이거는 그 워싱턴 대학에 있는 그 로버트 페커넌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재팬 스튜어트 시빌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갖다가 2006년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2006년에 책으로 출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의 책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일본 시민사회에 관련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이. 그러면서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장은 이거예요.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중구조로 형성이 돼 있다. 근데 그 이중구조가 뭐냐면 다수의 소규모 지역단체가 있고 소수의 대규모 전문단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중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애드보커시 기능은 약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이익단체 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일본 시민사회단체가 아까 4S 얘기했잖아요. 회원수도 작고 예산도 작고 스텝도 작고 에리어도 작고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이 작고 하니까 전문 요원들이 작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드보커시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보면요. 이거예요. 처음에 1997년에 1차 그 이익단체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요. 그 에리어가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 활동하는 에리어가. 근데 이걸 보면 이바라키현에 있는 램피오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본다 그러면요. 일단 시정촌에만 활동하는 게 51.8%예요. 그러니까 어디 권역에서 활동하는가 했더니 시정촌에만 활동한다. 그런데 도도부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죠. 그런데 일본 전체를 간다 하는 건 4.2%예요. 시정촌은 51.8%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이바라키현 이 표로 나타나는 건 1997년인데 2006년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시정촌에서만 활동한다라고 하는 게 49%, 그리고 도도부현까지 하면 24.3%인데 전국 규모로 한다 그러면 11.5%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를 중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본인들이 회원으로 결사체 회원으로 참가하는 거 이것들을 한번 보자. 그럼 되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가 비율을 본다 그러면 어디에 회원으로 참가하는 비율을 본다 그러면 미국보다도 높은 게 일본이죠. 그죠? 근데 이건 어떤 현상인가? 이 사람은 이제 사회단체보다 한 단계 아래 근린조직까지 갔어요. 그래서 정례회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생각하실 때 한국의 반상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550에서 한 200세대 정도로 구성된 지역사회 근린조직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라던가 지역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을 하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례회나 자치회에 참석하는 비율까지 보니까 72%. 그러니까 회원으로는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애드보커시는 없는 거죠. 정책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애드보커시를 없는 이유는 아까 그 4S 중에 하나인 거죠. MPO 상근자의 비율이에요. 이걸 보면은 네덜란드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MPO 상근자의 비율이 제일 높죠. 12.6% 정도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8%. 그런데 평균을 보면 7.15%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3.5%예요. 아까 왜 상근자 하나도 없는 그런 단체들도 12% 정도 있었잖아요.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 분야를 본다고 한다면 물론 모든 단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애드보커시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같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애드보커시를 하는 기능이 조금 더 강하죠. 근데 일본에서 많은 단체 비중을 본다고 한다면 뭐 환경이나 주거나 애드보커시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의 수나 운영비나 상근자의 비율은 되게 낮아요. 반대로 교육이나 보건이나 사회 서비스를 하는 단체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애드보커시는 없고 서비스는 강한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페커남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의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제도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시민사회를 그동안에 규율했던 법이 민법 34조인데 이 민법 34조의 영향으로 시민단체가 법인격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시민단체에서 법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신뢰잖아요. 그 통장 하나를 만들어도 법인 이름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대표자 이름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기부하는 사람이 이거 다른 데다 쓰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법인격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법인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 34조에서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안이었는데, 민법 34조가 1896년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1998년 MPO법이 설립될 때까지 유일하게 그 시민단체 설립하는 근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 학술,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안 떨어지면 못하고, 그리고 그 설립 기준이라고 하는 게 관청에서 내규로 존재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3억엔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고 수천만 엔 이상의 자산 규모가 있어야 되고 5,000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고 5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 회원수 기억하세요? MPO들의 회원수? 50명 미만의 단체가 사실 반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5,000명 이상이 되는 회원단체 5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100년 동안 그랬으니까 법인격을 획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뭐 기부를 더 확산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법인을 만들 생각 아예 안 하고 임의단체로 계속 작은 단체로 존재를 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1998년도에 이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이라고 해서 민법 34조에 대신하는 NPO들의 그 근거법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특정 비영리 활동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주는 건데요. 근데 굉장히 간소하겠죠. 한 17개 분야에 해당하는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주는 건데, 비영리적이며 그 다음에 종교 및 정치상의 주의를 촉진하지 않고 특정 공직 후보자 혹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럴 때 소관관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법인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PO 법인이 일본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98년도에 처음 법이 생겨서 99년부터 이제 MPO 법인이 설립이 되게 됐는데 2011년도에 43,000개 정도가 생기게 됐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임의단체, 물론 새로 생긴 단체들도 있고, 그 이전에는 임의단체로 존재하고 있던 단체들이 다 이제 MPO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MPO 법인은, 일본에서의 MPO 법인은 어떤 단체들이 있나, 이거를 제가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4만 몇 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PO의 분야는 보건, 건강 혹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57.8% 정도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사회에서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높은 걸 보면요,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도모하는 활동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활동. 이건 뭐냐면 단체 간의 중간 단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체를 네트워크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단체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던가 이런 단체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MPO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단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은 근데 행정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도 사회적으로 MPO가 많이 필요해지고 하니까 MPO를 육성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방책으로 중간단체를 많이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이건 이제 뭐 증가 추이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 복지, 건강, 복지를 증진 활동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단체 활동이 가장 빠른 증가폭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다 총 4권의 책이죠. 총 4권의 책인데 이 두 분, 츠지나카 유타카 교수님과 그다음에 페커난 교수의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소규모 지역단체가 있고 소수의 대규모 전문단체의 이중구조가 있는 건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나 상근 직원, 회원수, 활동 범위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이것들이 작은 포스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사회와 관련된 제도적인 요인인데 그게 이제 민법 34조와 같은 법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규율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MPO법이 생기고 나서 MPO들이 급증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급증하는데 어느 분야가 증가했다고 봤죠? 아까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중간단체가 많이 늘었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2006년도 이익단체 조사에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적인 증가는 분명 있는데 아직까지 어때요? 예산이나 상근 직원이나 회원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작은 상태. 아까 50명 미만의 단체가 뭐 50% 가까이 됐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고령화와 시민사회, 사회 현안을 가지고 일본의 시민사회 동향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드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령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고령화와 일본에서의 고령화는 이게 느낌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요. 제가 이제 논문 쓰느라고 2009년도에 일본에 있었는데요. 아침에 오전에 나가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유치원 가는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승합차가 돌아다니잖아요, 동네를. 그런데 유치원 애들 태우는 승합차보다 그 노인들 데이케어 센터에 모시러 가는 승합차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드라마는 이 사람 아세요? 이 잘 안 보이는 초난강 아세요? 네, 초난강이 주연한 드라마예요. 2009년도.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후지TV에서 임협 헬퍼라는 이 드라마인데요. 이게 그 초난강이 야쿠자의 넘버 2였어요. 근데 이제 그 넘버 1의 지시를 받고 그 개호홈에 가가지고 헬퍼로 일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건 뭐냐면 후지TV에서 하는 가장 프라임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에서 개호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인들을 수발보는 개호홈 문제가 주된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청률이 나름 높았어요. 16% 정도 됐고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이 헬퍼라고 하는 직업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만화 중에 벼랑위에 뽀뇨 있잖아요. 뽀뇨 엄마 직업 생각해요? 거기 생각나세요? 거기서도 헬퍼잖아요. 도와줘. 그 노인홈에서 일하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고령사회와 헬퍼, 개호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주제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일단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면 65세 이상이죠. 요새 65세 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령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화내시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유엔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 됐을 때 그때 고령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14%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20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본이 세계 제1의 고령화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령자 비율이 22.7%예요.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웨덴, 그리스 순이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고령화를 그다지 체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죠. 일본이 22.7%인데 한국은 11%예요. 2010년 기준.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니까 일본은 체감이 확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고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로 느끼는 이유는 고령 인구가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7% 이상 됐을 때가 뭐라고 했죠?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고령사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7%가 된 게 1970년이에요. 그런데 고령화 사회 14%가 된 게 94년이거든요. 얼마만이지? 24년 만이지. 24년 만. 근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다른 나라를 보면 프랑스가 114년 걸렸어요. 근데 스웨덴이 82년, 미국이 69년 걸렸는데 일본이 24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길게 걸렸다는 얘기는 사회가 고령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회도 준비하고 적응하고 할 수가 있는데 24년이가 굉장히 빨리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방심하면 안 되죠. 아까 11%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고령화 사회, 인구의 7%가 고령자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게 2000년이에요. 그런데 14%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해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2018년이요.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의 고령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지역별로 봤을 때 이 시마네현이나 아키타현, 고치현 이런 순서대로 이 고령자가 많은 고령 인구의 퍼센티지가 높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다시피 시골, 농촌부 이런 데 고령화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려니 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또 제가 조작을 한번 해봤더니 그러면 고령 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딘가 이걸 갖다가 해서 2008년도에 고령 인구에서 1994년 고령 인구를 빼봤어요. 비율을. 그랬을 때 가장 빠른 증가율,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데가 오사카,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오사카는 대도시인 거 아시겠죠? 근데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면 1950년, 60년, 70년대에 고도성장 시기에 이때 농촌부에서 도시부로 이동한 그 인구들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돼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도시부의 고령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근린조직에 의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상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생백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본의 가족과의 동거율이 높은 것은 복지의 숨은 자산이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복지의 숨은 자산이다. 가족이 알아서 케어를 해주겠지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일본형 복지사회라고 하는 게 가족과 근린사회가 일단 기초가 되고 정부가 효율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형 복지사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은 어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가족에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령자가 어때요? 자식하고 같이 산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3세대, 그러니까 3세대가 같이 사는 이걸 갖다 비율을 갖다 봤더니 80년대는 확실히 높아요. 이런 경우에 자식하고 같이 사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쭉 높다가 이 빨간 부분으로 가면서 1인 가구,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고령자 부부만 사는 비율이 역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과 동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고령자 단독 가구나 고령자 부부만 사는 비율이 이게 몇 년이죠? 95년쯤 되나요? 98년. 98년 이후에는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일본 정부가 얘기했던 가족과의 동거가 숨은 복지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부부들만 같이 살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 고령자 인구 비율 대비 사회적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 상황은 1980년대에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세에서 64세까지의 그 경제활동 인구수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의 비율은 계속 낮아져요. 근데 그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그러면 고령자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이 필요한가, 이걸 갖다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 한 명을 케어할 때 1980년에는 7.4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2009년에는 2.8명이에요. 2.8명이서 다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럼 이제 고령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은 믿을 수가 없고, 근린 사회도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경제는 어떤가? 이걸 봤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파란 것은 일본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 빨간 부분은 국채 의존도예요, 재정에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80년대는 한 6%가 좀 많았고요. 근데 90년대는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 정도 되는 것 같고, 2000년도에는 1,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이 국채 의존도죠. 90년도에 9.5%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2009년도 가면은 재정에서 국채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43%로 뛰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거죠. 일본 재정 수입 가운데서 국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일반 회계 정책 중에, 회계 예산 중에서 국채를 갚아야 하는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정책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책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뭐냐. 이게 결국은 사회보장 관계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회계 해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가장 많은 부분이 사회보장 비용이에요. 근데 사회보장 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고령자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자 의료가 됐던 연금이 됐던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1990년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보장, 사회복지 충실 문제가 제일 높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사회보장 충실 문제가 가장 높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제도적으로 조치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로원이나 이런데 보내는 분들 보면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에 있는 노인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90년대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고령자들은 많이 나오게 됐는데 65세 이상이 된 고령자분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2명 중에 한 분은 6개월 이상 그 와병이라 그러죠. 계속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또 그런 6개월 이상 누워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또 반 정도는 3년 이상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신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양로원에 보내는 부분들이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반 가정에서 결국은 그분들을 케어를 하는 게 누구죠? 며느리죠, 며느리죠.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아니면 자식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호를 하기 위해서, 이 어른들을 수발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관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호를 개인적인 가정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지 말고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생기게 돼요. 계호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태. 또 이제 그
개호의 상태가 또 어떤 것까지 불러일으키냐면요. 집에서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 환자가 되잖아요.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서 어때요? 입원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달리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못 치료를 받고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1990년대 이제 일본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서 나타난 게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40세 이상의 국민 전원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여러분들 아마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개호 필요 인정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냐면 이분들이 이제 사시던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디 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대한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사 지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목욕을 와가지고 시켜준다라던가 미용 서비스를 와서 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복지용구 구입,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분들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동 침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여를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재택간호사가 온다라던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시설 개호 서비스인데 아까 말했던 데이케어 서비스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온다라던가 아니면 같이 사는 자식들이 어디 가야 할 때 노인들 어떻게 해야 할 때 그 잠시 며칠만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마련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이 제도가 과거에 있었던 제도와 다른 이유는 그거죠. 일단 과거에는 이제 세금을 내면 세금을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이루어졌던 거였다면 이거는 보험 방식으로 바뀌었죠. 누구나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위험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급자를 받는 거죠. 고령자 중에서 이런 케어가 필요한 사람, 고령이라고 하는 위협에 대해서 케어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단체 이걸 갖다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가장 차이는 일본은 시정촌,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거를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고령자가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호 인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정촌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개호 몇 등급에 해당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령자가 이제 자기의 등급에 맞는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사업자하고 해서 계약을 맺게 돼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뭐 도시락이라던가 아니면 목욕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걸 주 몇 번 와가지고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 하게 되죠. 그럼 고령자는 그 자기가 했던 이용료에 썼던 이용료의 10%만 내면 돼요. 10%만 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비용을 그 보험권자인 시정촌한테 청구를 하죠. 그러면 시정촌은 이 돈을 갖다가 사업자한테 주지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는 여기서 뭘 하느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뭐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 그 기준 같은 것들은 중앙정부나 도도부에서 관여를 하긴 하는데 주로 시민단체는 여기 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개호보험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건데 아까는 이제 시민단체가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애드보커시, 일본에서 약하다고 하는 애드보커시인데 이 고령자 개호와 관련돼서 일본의 시민단체가 애드보커시에 어떻게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호보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애드보커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로. 일단 이제 90년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집에 어디 사회에서 맡아주는 데는 없고 집에서 며느리들이나 자식들이 계속 개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막 생기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관청에서 관료들도 80년대 후반부터는 이미 개호 대책 검토회라던가 아니면 개호 문제에 관한 성내 검토 프로젝트 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어떤 모델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정치가 측도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치가는 한번 국민복지세를 한번 높여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세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너무 나빠졌던 거예요. 반발하고 하니까 이게 세금을 올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보험 방식으로 돌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같은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사실 이제 80년대, 90년대 고령사회로 진행이 됐지만 80년대부터 고령자가 되게 많아지고 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지역 자체에서 자발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약간의 비용을 받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80년대부터 사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단체가 굉장히 좀 유명한 단체인데요. 고령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히구치 게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성 평론가가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집에서 며느리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고 하니까 여성단체에서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82년도에 고령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단체는 자신들을 얘기를 할 때 나쁜 며느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그거니까 며느리들이 노인 수발 못하겠으니까 사회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때 나쁜 며느리 집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시민단체의 포S와 거의 흡사합니다. 일단 대표는 평론가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직원은 한 명이에요. 사무부장 한 명. 그러니까 딱 2명이에요. 그런데 20년을 같이 하고 있죠. 20년 넘게, 30년.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그러니까 자원봉사 운영위원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주로 학자 아니면 미디어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전문가들도 많고 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개호 문제와 관련된 집안을 다 돌아다녀요. 한 몇백 개를 다 돌아다닌 다음에 실태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일본은 개호 지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조사한 걸 갖다가 아사히 신문 같은 데다가 내요.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켜요. 이랬구나. 파보니까 이랬구나. 이런 모임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 보면 또 이시계 에이코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데 이것도 한 30명 정도 되는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한 100가구를 방문한 다음에 책으로 만들고 캠페인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그만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개호보험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개호 문제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네트워크를. 그 네트워크가 뭐냐면 개호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1만인 위원회라고 하는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고령사회 개선을 위한 여성회에서 있었던 히구치 게이코하고 호타치 토모라고 하는 사람의 공동대표를 맡고 그 다음에 또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전문가 집단 이런 집단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거예요. 개호의 사회화를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데 1만 명의 사람들이 만행씩을 내서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해체한다. 그래서 3년 동안에 한시적인 운동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네트워크에 의한 애드보커시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애드보커시가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환기
여론의 환기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접촉을 시도를 해요. 그래서 행정 쪽에 보면 심의회를 참가한다라던가 각 정당에 접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1만인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행정 쪽의 심의회에 참석하면서 어떤 정보, 정책적인 정보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민단체들이 좀 있으면 여기 있는 단체들의 요구들을 들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개호보험에서 시민수정안을 만들었어요. 시민수정안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 안을 가지고 한 정당에만 접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정당을 다 접촉을 했어요. 다 접촉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러다가 받아들여서 의안으로 내세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낼 때 이때 이제 여론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때 넘어갈 때 심의 과정에 들어갈 때 대중 집회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뭐 개호보험 운영위원회에 시민대표를 갖다가 더 넣고 옴부ds만을 강화하고 뭐 이런 이 사람들의 수정안이 개호보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 같은 거 이런 그 애드보커시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분명히 서비스가 강하고 애드보커시 기능이 약한 그런 사회인 거는 틀림없지만 하지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죠. 대안적인 사례를 만들어주는 거죠. 작은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애드보커시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만들어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엔 3년 있다가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호보험을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 같은 것들은 각 지역에게 맡겼어요. 각 지역 1만인위원회 하는데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 명맥과는 별도로 이제 네트워크에 의한 애드보커시가 여러 군데서 좀 발견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 유니트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단체가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갖다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서 제안을 만들어서 행정에 제안을 한다라던가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제 개호보험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에 개호보험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사회가 약하다, 애드보커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사례는 분명히 있었고 또 그러니까 작은 단체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애드보커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것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확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큰 단체들도 많지만 작은 단체들도 많잖아요. 근데 작은 단체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애드보커시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단체를 몇 단체만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령자의 단체가 있고 고령자를 위한 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위에는 이제 고령자의 단체인데 이건 이제 약간 유명무실해졌는데 단가이당이라고 해서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의원으로 나가는 걸 좀 도와준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는 걸 갖다가 하겠다 해가지고 민주당 칸 나오토가 얘기했는데 2005년, 6년도에 잠깐 얘기가 나오다가 사실 요새는 별로 없는 얘기 같고요. 근데 이제 고령자 합동조합이 이제 고령자들이 고령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NPO 중에서 사업자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업자로 들어가는데 고령자들이 다른 고령자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를 지원하는 곳은 처음에 있었던 이 고령사회 NGO 연락회가 1만인위원회 대표로 있었던 그 후타치 토모하고 히구지 게이코가 대표로 있는데 여러 고령자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 단체예요. 그래서 고령자 관련 단체의 이슈 같은 것들은 이 단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논문 쓰면서 이제 고령자 관련 단체들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슈가 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측면이 다 보죠. 이 보면요, 가장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이 이제 억울해하는 측면은 그거예요. 사회에서 고령자라고 하면 되게 부담이 가는 이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 사실 아픈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건강한 분들도 되게 많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고 고령자의 사회 참가가 촉진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개호보험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가족 위에 외부인들이 가정 문제에 들어가게 됐죠. 가정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밝혀진 게 노인 학대 문제예요. 주로 그 아들이래요. 아들이 부모님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좀 많대요. 이런 문제 밝혀진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에 개호보험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해도 계약 같은 게 문제니까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이 확대돼야 되고 이런 게 생기고요. 개호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개선될 부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재밌는 건 이제 빈곤층 여성 고령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고령자 문제로 한데 뭉뚱그려져 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보면 여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금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여성 노인들의 빈곤 문제 같은 것도 되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개호보험 10년이 되고 나서 개호보험과 관련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고요. 내용은 그거예요. 개호보험이 적용이 됐지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개호보험 제도에 적응 못하는 0.01%의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개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곳에 있는 시설에서 있는 스태프들이 이제 생각하고 이상적인 장소를 갖다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제 참고문헌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고요. 한영애 선생님의 일본의 지역사회 시민운동은 일본에서의 그 지역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대리인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얘기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면은 되게 좋을 만한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자, 일본의 고령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맨 밑에 있는 우지다 미치루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징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실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건 이제 일본 고령 사회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고령자 관련 NGO들, 단체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혹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뭐 제시했던 거 있잖아요. 보건복지 관련된 건 50 몇 %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퍼센트 그런 그 통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 많은지 이런 것들 그 모든 정보가 종합되어 있는 게 내각부 MPO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일본의 내각부 MPO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거기서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MPO 제도, 시민사회 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최근의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보시려고 한다면 시즈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일본 MPO 센터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일본 시민사회 이슈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사회와 관련되는 그 NGO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고령사회 NGO 연합회 여기 가서 보시면 웬만한 정보 같은 것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두서없는 강의였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